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금 바쁘시죠?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방송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유, 원래 취재하다 보면은 네. 이게 뉴스 시간 다 됐는데, 그러니까요. 말씀 전해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그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뉴스. 라인 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라인 야후 사태 이후에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 지우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작업이 진행됐던 것이 그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CPO가 일단 이사회에서 배제가 됐고, 그 다음으로 작업이 진행됐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제가 전해드렸었던 라인페이가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그 연이은 다음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일본에서 라인 야후가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와 라인 야후가 아예 시스템 분리를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이 계획했던 바가 2026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라인 야후가 의뢰를 해서 쓸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벌써 2년이나 앞당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했던 얘기가 또 뭐였었냐면, 라인 야후 최고 경영자가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의 웹사이트에서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게 구글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야후재팬 들어가 보시면, 이거 옛날에 우리가 그 모뎀 때 쓰던 그런 화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이는 일본어로 써놓으면 뭐가 좀 촌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이게 디자인이 저희가 옛날에 봤던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 옛날 야후가 저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랬었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 디자인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 검색 엔진 창이 있잖아요. 이 검색 엔진 창이 구글 검색 엔진 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매년 수백억 원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을 야후재팬에서는 구글에게 지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라인 야후가 이제 야후재팬이 라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럼 네이버의 검색 엔진을 쓰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서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만 진행됐더라면 우리는 네이버의 검색 엔진을 야후재팬에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점은 뭐냐? 기술을 네이버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수출료, 그러니까 기술료, 기술료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검색 엔진을 쓰면 좋은 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검색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옆에 광고 붙이는 거. 그러면 이제 광고료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는, 검색 엔진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인공지능의 그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반에는 결국은 검색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검색 내용을 결과를 찾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결국 이 검색 엔진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까지도 뭔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기대가 있었던 건데, 그 모든 것이 이번에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앞당길 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네이버에게는 크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 야후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신중호 CPO가 사내이사에서 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지난 14일에 요것도 함께 보시죠. 지난 14일에 라인 야후가 일본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종료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10년간 고마웠습니다 라는 표시인데요.
물론 태국, 대만 서비스는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라인페이의 사용자 수가 거의 4,400만 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사용자를 갖고 있었던 서비스였거든요. 이게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참 결국은 네이버 지우기에 물론 행정적 처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야후는 단계적으로 네이버 지우기를 밟아가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뉴스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네이버 지우기라는 표현은 되게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그 네이버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종업 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5년도 중 24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요 얘기는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증 기반 시스템을 이렇게 그 라인 야후 서버를 쓸 거냐, 네.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쓸 그렇죠. 거냐에 네. 있어서 침해 당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정당해요. 네, 그러니까 정당하게 망분리를 하라는 거는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보안 강화 조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왜냐면 라인 야구가 사고를 친 거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니네가 주식을 팔아라. 요 과도한 요구들에 대해서 반발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부분이 저는 참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선이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거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를 네.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정부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야 니네 우리나라 회사가 니네 나라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니네 나라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뭐 보안 사고가 났어. 네. 그럼 사고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하라는 조치는 우린 당연히 받아들일 거야.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놓는 게 말이 되냐? 요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그 선을 안 긋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쪽에서 공동조사를 하자 그랬는데도 네. 안 했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뉴스에서 나올 때는 이게 뭐 네이버의 선긋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보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선까지가 보안 강화의 영역인지 네. 어느 선까지가 우리나라 자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건지를 좀 구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도 이게 국가에서 필요한 조치라 그러면은 해주고 그냥 네. 내두고 이거는 뭐 기업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좀 재산권을 침해받는 이게 뭐 자기네 갖고 싶다고 해서 그냥 뺏어가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지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좀 있는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네. 중국이 또 요소 수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 수출 이슈는 예전에 우리가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요소 수출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국내 요소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요소를 중국에서 사오는 비중이 거의 10%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사건 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의존도가 높았던 거였었죠? 아, 그때 너무나 굉장히 높았죠? 마치 이렇게 짠 듯이 네.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표로 같이 보시면은 그 전에는 거의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83% 수준에 있었다가 2022년에 그 조금 71%로 낮아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88%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서 88%까지 올라갔다라는 비판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네. 13%까지 낮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요소라는 건 원래 비료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탄을 개질해가지고 암모니아 만들어갖고 쓰는 건데 주로 비료를 만드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석탄 개지라는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지 뭐 석탄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은 요소 수출 제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소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물 섞어갖고 요소 수로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대란이 났었던 건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가 요소수를 생산하지 않냐, 요소를 왜 생산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이게 돈이 안 돼요. 이게 중국에서는 엄청 싸게 만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걸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중국에서 야 싸긴 싼데 우리도 좀 비료 만드는 요소가 좀 부족해. 네. 그래서 수출 제한을 걸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디젤 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요소수. 근데 사실 그때는 요소수 대란이 났었던 거지 그거 조금만 길어졌으면은 비료 대란이 났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비료 대란이 나버리면은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 엄청 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그때 정책을 추진하니까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가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비싼 거를 계속 사오란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시 해서 88%까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그 저기 속삭이는 악마님이 요소수 대란 또 일어나면 대가리 빠가인 거 인증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또 나온 거예요. 야, 80%까지 또 올라가면은 대가리 빠가 아니냐. 네. 뭐 그러니까 다시 이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다시 내려져가지고 아까 표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 베트남 비중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네. 베트남 비중이 62.5%로 가장 높아졌고 뭐 카타르 비중도 3%에서 11%대로 뭐 인도네시아 비중도 1.3%에서 3.6%대로 네. 사우디도 0.5에서 2.1%대로 근데 요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사실 요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랑도 비슷해요. 아, 그렇겠네요. 굳이 그 멀리서부터 사와야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는 얘기는 맞지만 근데 이번에 이거 또 요소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문제라면은 단기에 어디서 좀 비싸게 땡겨갖고 와서 당장 막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내일 학구용품 사야 되는데 네. 쿠팡에서 못 시키면은 빨리 가서 비싼 편의점 가서라도 사와야죠.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은 좀 다양한 루트를 좀 놓든가 아니면 집에다 좀 쟁여놓든가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다 근데 비용이 올라가는 요인이긴 하지만 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진짜 2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라는 게 당장 싸게 사는 것이 당연히 비용 효율화가 되는 건데 네. 이게 반복된다면 이거를 좀 쟁여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사고가 났을 때를 평균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오히려 좀 낮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걱정되는 게 요소수는 이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요소수는 유명해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요소수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만 물질들이 중국 의존도 높은 물질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그럼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뭔지에 대해서 잘 루트를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좀 이게 우리 정부가 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도 이것도 참 재밌었던 게 연합뉴스에서 먼저 뉴스가 나왔거든요. 요소수 뉴스가. 그랬더니 이제 바로 산업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 준비돼 있다. 준비돼 있다. 10%로 의존도 낮아졌다. 네. 그 설명자로 쫙 하면서 통계자로 쫙 뽑아갖고 내는 게, 이게 준비하니까 이렇게 또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 비용은 평균적인 비용하고 같이 한번 계산을 해서 이거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 최적점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물이나 이런 요소와 같은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막 설탕 가격 올라간다 그랬을 때 도대체 그러면 설탕 가격이 왜 올라가냐 해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후 위기 때문에 뭐 가뭄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 하지만 실제로 근데 매년화. 그것도 그렇고
그 인도에서 이제 바이오 디젤 한다고 설탕 수출 금지하면서 이제 가격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국가가 내부적으로 이제 수출을 금지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피해를 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좀 전반적인 원자재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대해서.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꼭 검토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대란이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스터디를 쫙 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툭 꺼지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싸게 구할 수 있는데 돈 써야 되냐?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네. 또 야 그래도 그 비용 써서 하기에 좀 아까우니까 그거를 조금 냈뒀다가 나중에 또 대란 나면 그때 대응하면 되긴 하니까. 그랬고 근데 어쨌든 이 공급망 이슈는 좀 미리미리 대비를 좀 비용이 들더라도 좀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 $7,500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밤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한 5% 가까이 높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통상은 우리가 전기차 기업에 자동차가 이제 보조금을 받게 돼서 판매량이 늘 것으로 기대되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롱레인지면 엔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부터 볼게요. 그러면 지금 원래 보면은 모델 3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롱레인지가 $7,500 보조금을 못 받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7,500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뉴스가 더해졌던 게 뭐였었냐면 테슬라에서 더불어서 이제 $7,500 플러스 $250 추가 할인까지 가격 할인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모델 3 롱레인지를 미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7,750 정도를 싸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기대만 해보자면 실제 판매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기대만 해보자면 모델 3는 아무래도 보급형 모델이고 이게 잘 팔리게 되면 거기에 납품하게 하고 있는 LG 엔솔의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법한데 그 기대감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게 뭐였었냐면 잠깐만 그럼 LG 엔솔의 배터리가 기존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조금을 못 받았고 근데 이제 받게 됐다. 혹시 배터리가 뭐가 달라진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미국 내의 배터리,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로 바꿨으니까 보조금을 받게 된 것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LG 엔솔에서 지금 롱레인지 모델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를 혹시 미국 내에 있는 LG 엔솔 공장이 혹시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LG 엔솔에서는 파우치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LG 엔솔의 배터리가 빠진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파나소닉인가? 그럴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분명히 모델 3 롱레인지가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LG 엔솔에서는 원통형,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LG 엔솔에서는 원통형을 안 만들다 보니까 모델 3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됐는지는 해체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한국 오창 공장에서는 원통형을 만들고 미국 LG 엔솔에서는 파우치를 만들고 기존에 파우치를 공급했을 때 보조금을 못 받았다가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거는 뭔가 배터리 교체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결국은 전방 산업에서 자동차 무슨 모델이 잘 팔리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걸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뭐 전기차가 잘 팔립니다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배터리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배터리만 수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제 테슬라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주가와 배터리 주가는 따로 갈 수 있다. 전방 산업의 차량 모델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선택해봤습니다. 참 분석하기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그냥 테슬라 오르면 우리나라 2차전지 다 같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들어가냐까지 하나하나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최태원 회장 판결문 관련해 가지고 법원과 그 SK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 공방을 이어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그냥 판결을 하는 데지
누가 뭐 거기다 반박을 해봐야 그래도 법원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좀 특이하게 법원이 설명 자료까지 내는. 근데 원래 법원과의 공방이라고 하는 건 항소심, 뭐 상고심 이렇게 해서 공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들면은 상고해가지고 네. 그 다음 법원에 가는 거지. 그거를 그 장외에서 말싸움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장외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잠깐 좀 요약을 해서 드리면 법원에서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뭐 35% 정도를 노소영 네. 관장한테 줘라. 그게 막 1조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SK그룹,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쪽에서 이게 최태원 회장의 자산이 있고 거기에 35%를 주라 그런 거잖아요. 네. 이거를 산정하게 됐던 그 기준점을 보면은 이게 100배가 부풀려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태원 회장의 그 자산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안 맞냐 그랬더니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내가 키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와이프하고 함께 키운 재산은 얼마 안 되고 아버지가 키워준 게 컸다. 네. 그게 어제까지 그게 어제까지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그 법원에서 그거를 의외로 딱 그 오류를 지적하자마자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네. 이거 기자들도 되게 많이 실수를 하는, 오보가 많이 나는 건데 네. 그 액면 분할한 주식 잘못 계산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있잖아요. 예전에 그 엔비디아 주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140불인가? 130불 지금. 그러니까 130. 그 얼마 전까지 1000불 넘었었는데 90%.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이게 너무 단순한 오류여가지고 그거를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SK에서 이제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오류가 틀렸으니까 네. 100배가 늘어났으니까 1조 아니고 그럼 100억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판부에서 또 뭐라고 또 이제 설명을 했냐면은 이거는 중간 단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은 네. 그 2009,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려니까 좀 복잡하다. 짧게 하려고 좀 하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2009년을 시점으로 한 거예요. 2009년 시점에 얼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시점으로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게 제기했던 건데. 소송은 걸었는데 그 이후에 예. 소송 이후에 막 내가 재산이 불었어. 예. 그럼 이 시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소송 시점으로 해야 돼. 그거를 제가 아까 전에 말 더듬으면서 하고 있었던 이유가 네. 여기에 대한 그 판결문을 지금 변호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 종결일. 변론 종결일. 예, 그러니까 재판 때의 네.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9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때가 아니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변론 종결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부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꼭 그 2009년 시점으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최종 변론일 기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는 게 맞냐가 명확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재판부에서 조금 머쓱할 수가 있는 게 네. 자기네가 중간 시점으로 잡았던 것에는 오류가 맞아요. 그 전에 그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고. 네. 근데 지금 얘기도 맞아요. 그건 그냥 중간 결과를 얘기한 거고 네. 실제 기준은 현재 시점으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판부는.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판결문이 공개가 안 돼갖고 네. 판결문에서 정말 명확하게 재산의 분할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이 내용의 공방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산의 그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 얘기는 그냥 그 장외 말싸움이 됐다. 그러니까 2009년 시점으로는 계산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재산 틀린 거 인정하는데 나 2009년으로 계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야 틀리기 전에 2009년이라 그러더니 틀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네. 뭐 이런 식의 그 장외 공방전. 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됐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사실 SK가 SK CN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SK CNC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유공도 있고 네네. 그것도 SK CNC하고 GSK하고 합병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뭐 제사한 기업은의 뭐 육공 특혜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혼 소송은 복잡해. 예, 감정들도 많이 섞이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질풍가도님이 난 판결문 봤는데 판결문 보면 이런 얘기 싹 들어가면 이게 봤다고요? 예, 지금 SK 판결문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판결문은 네. 그 개인사의 지저분한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 중간 시점에 잘 공개를 좀 안 하는데 그리고 노소영 관장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건 판결문 까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보신 겁니까 그러면? 있으면 저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 가시죠. 자, 다음 소식 보시죠. 다음 소식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쩐지 ESS 설치량 많다고 했더니 자, 대한전선 미국에서 1,300억 원대의 수주를 이뤄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지난 그 1월부터 3월까지 그 에너지정보청,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ESS의 누적 설치량이 1.05 기가와트로 작년보다 193% 증가했다는 게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193% ESS. 와, ESS가 많이 설치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요즘에 일단 노후 전력망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발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를 누가 생산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화력 발전, 뭐 석탄 발전 이런 걸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도체를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또 빅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럼 이들은 결국 아리백이라고 해서 탄소 전원, 그러니까 탄소를 안 쓰는 전력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달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태양광 설치를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낮에는 전력 생산량이 많고 밤에는 없네. 결국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ESS 설치량이 많은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름이 철철 흐르는 미국 주 가운데 하나가 텍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텍사스에서 생산하는 라지 스케일 태양광 발전이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잖아요. 캘리포니아보다 높다. 이런 걸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와 이게 태양광 설치를 엄청나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죠. 태양광 설치 많이 하면서 그리고 ESS 설치 많이 한다. 그럼 거기에서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 전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방금 이 뉴스와 연결을 지어보는 겁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3건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총 수주 금액이 약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돼서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에서만 약 3,3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게 그 미국 진출 이후 가장 높은 성과를 냈던 게 지난 202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누적 수주가 4천억 원이었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죠? 한 반년 지났죠? 반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역사상 최대 수주였던 4천억 원의 거의 80%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낸 겁니다. 미국의 전력망 수주는 아마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역대급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올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 될 용량이 예상키로 거의 40기가와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전력망이 필요하겠으면 얼마나 많은 전선이 필요하겠으며 얼마나 많은 ESS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런 산업 너무 좋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좀 명확한 네. 산업. 저희가 전력기계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좀 드리긴 했었죠.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고고한 흐름이잖아요. 네. 인프라를 개선한다라는 흐름이 오늘 내일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게 냅두면 좀 있으면 이거 또 수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새로운 산업 하나가 생겨나는, 때로는 시장 하나가 생겨나는 부분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요 플레이어로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들을 좀 다른 데로 좀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다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거기에 빨대 중에서도 좀 제대로 된 빨대를 꽂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빨대죠. 그냥 원히트 원더로 끝나면 안 되고, 네. 그냥 미국이 그냥 하는 그 나아가는 방향에 그대로 그냥 올라타는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이게 그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ESS도 이제 중국 ESS 이제 빼고 그러니까요. 한국 ESS로 그냥 쫙 한번 들어오는. 그게 걱정인 게, 그럼 그 ESS를 중국 ESS를 선택할 거냐, 한국 ESS를 선택할 거냐. 물론 아직 뭐 우리나라의 양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산 ESS에다가 25% 관세를 붙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ESS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가격이 될지 안 될지, 요게 아직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모든 걸 돈으로 이렇게 그래요? 책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안 됩니까? 우리는 동맹인데. 그렇죠. 동맹으로 막아줘야지.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게 중국 배터리에 지배 당하고 싶습니까? 아메리칸? 그래서 지금 LG엔솔이나 이런 데가 이제 ESS 공장 미국에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 전력 인프라를 까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미국도 돈도 네.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 태양광 많이 늘리게 되면 분명히 ESS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거기에 더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수소도 좀 그렇죠. 갖다 쓰면서 거기에 연료연진은 한국 거를 좀 쓰기를. 오늘 안 그래도 그거 나오던데요? 뭐야? 그 장재훈 사장, 그 현대차 장재훈 사장 네. 수소위원회 공동의장 취임했다고. 정의선 네. 회장과. 네. 그 전에는 그 저기 어디야? 도요다에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가와사키 중공업 회장 후임으로 공동의장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도 결국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네.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언젠지가 아직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왜 그렇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가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식주 가격 수준이 OECD 평균 대비해서 무려 55%가 비싸답니다. 의식주가요? 예. 먹고 자고, 먹고 살고 입고. 입고. 예. 이게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런 게 아니고 네. OECD 기준으로 55%가 높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죠. OECD 협력기구 대비해서 평균 가격은 기타를 봤을 때 97%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네. 근데 의식주를 따지고 보면은 무려 155. 네.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55%가 비싼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공공요금은 73%가 낮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유독 비싼데, 결국 유독 의식주가 비싼 거는 다들 뭐 주거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주거비 PIR은 그 우리보다 위에 있는 데가 상하이, 베이징, 홍콩, 방콕 정도래요. 상하이, 베이징. 그러니까 뭐 뉴욕, 도쿄 이런 데는 좀 싸구려 동네는 거기가 안 들어가요.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고. 프랑스 파리, 런던, 뉴욕 어디 다 안 들어가네. 지방 도시 얘기합니까? 이거 지방 도시 폄하 발언 아닙니다. 네, 거기서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야.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도 1990년 1.2배에서 OECD 평균 대비해서 네. 지난해 1.6배까지 올랐고요. 공공요금은 0.9배에서 0.7배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은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이제 한전이라든지 요런 데의 적자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동해에서 석유가 나서 공공요금이 싸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공공요금이 낮은 것을 이제 재정 투입을 한 측면이 있다면 결국은 이제 재정 여력을 좀 줄이게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게 또 그 미래 세대에다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공요금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식료품 가격은 어떡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공급 채널 다양화라든지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품종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는 게 뭐냐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혁신이란 뭐라면 그 밥그릇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밥그릇을 흔들어 가지고 뜯어내라는 겁니다. 네. 그게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거나 아니면 유통의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유통 혁신이라는 거는 그 중간에 밥벌이 하던 사람들 거 싹 밀어내고 밥그릇 다 가져오는 거죠. 다 해서 네. 모은 다음에 이거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한국은행이 맨날 되게 고급스럽게 구조적인 표현이라고 쓰는데 진짜 밥그릇 뺏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필요해요. 네.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그렇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다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그 3.3이라고 그 세무인가요? 네, 세무 스타트업. 네, 세무 스타트업. 그러니까 세무를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상장 추진한다 그랬더니 세무사회에서 거래소 심사 관계자들을 접촉을 해서 누군가가 네. 3.3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이렇게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3이 어떤 세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좀 낮추는 네. 그런 혁신을 하려고 하니까 세무사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상장을 발목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뭔가 혁신이 일어나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뒷다리 잡아가지고 못하게 네.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나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성장으로 갈수록 더 해야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단신 하나만 볼게요. 얼마 전에 그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에 그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맵다. 너무 매운 게 네. 그 캡사이신이 과도하게 들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을 해라. 만약에 가게에 반환을 하든 그러니까 반품을 하든 가게 반품 못하면 아예 폐기 처분해라 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 내렸던 리콜 처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캡사이신 양을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 양을 113mg으로 계산을 했는데 삼양식품이 이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캡사이신 양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으니 계산해서 이 면의 무게는 제외해야 된다. 액상 스프 중량이 31g이니까 캡사이신 양은 25mg 정도로 봐야 된다라는 반박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덴마크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냥 내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내는 건 아니고 정확한 그 캡사이신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내 공인 인증기관과 이제 회수 조처한 제품에 대해서 측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측정량이 나오면 덴마크에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덴마크는 원래 매운 거를 진짜 못 먹는 국가라고 합니다. 뭔가 우유 먹을 것 같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은 덴마크 뭐 이게 약간 뭐 고춧가루 하나 뿌려져 있어도 막 이런다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니까 매운 걸 못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덴마크에조차 들어갔었구나. 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먹잖아요. 못 먹는데 간다. 이미 수출했다.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궁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 양 113mg으로 계산을 했다. 네. 그리고 전체 중량이 아니라 액상수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네. 액상수프 중량이 31g이고 캡사이신 양은 25mg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전체 중량의 비중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진짜 113mg을 넣어서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매울 건데? 그럼 뭐야 이게? 지금 25mg이 들어가는데 113mg이 들어갔다 그러면 캡사이신이 4배가 넘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덴마크는 진짜 매웠나 보다. 그러니까요. 죽을 것 같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